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철근 콘크리트 중에서 모강재는 이 수업에서는 철근으로만 한정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다른 어떤 모강재에 대한 내용은 이 수업에서는 가급적 배제를 하고요. 레인포스트의 개념을 여기 있는 레인포스트 개념은 대표적인 어떤 철근으로 제안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 있게 되죠. 철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개의 재료가 가지고 있는 재료의 특징을 적절히 보완하면, 단점을 적절히 보완하면 거기에 필요한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의 성질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철근 콘크리트의 대표적인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먼저 논해야 될 것이 철근 콘크리트의 구성 재료인데, 철근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콘크리트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콘크리트의 구성 재료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기본적인 어떤 재료의 구성이 있고요. 최근에는 여기에 다섯 번째인 혼화 재료까지를 포함해서 콘크리트의 광의의 범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주 근간은 하나, 둘, 셋, 네 개, 다시 말하면 시멘트, 물, 모래, 자갈,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재료를 콘크리트의 주 구성 재료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혼화 재료를 첨가해서 여기에 있는 콘크리트의 다양한 성질들을 개선할 수 있다. 우선 콘크리트 구성 재료 중에서 시멘트하고 물을 섞으면 이것을 우리가 시멘트 페이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녀석의 성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멘트 페이스트가 앞으로 예를 들면 보부재, 기둥부재, 부재의 설계의 정착에 대한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멘트 페이스트가 굉장히 뛰어나면 부착력을 상승시킵니다. 부착이라면 상대와의 뭔가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상대는 대개 철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강 재료인 철근과 콘크리트의 사이에 어떤 성질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중요한 성질을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시멘트 페이스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멘트 풀이라고도 하고요, 시멘트 페이스트라고 합니다. 마땅히 시멘트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 시멘트 페이스트의 성질은 달라질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만 얘기한다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정도 음용수에 물을 쓰는 것이 가장 원론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멘트하고 물하고 모래를 섞게 되면, 다시 말해서 시멘트 페이스트하고 모래를 아주 잘 가는 골재라고 얘기하는데, 모래를 섞게 되면 얘는 우리가 모르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래에다가 자갈까지를 넣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콘크리트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라는 것은 시멘트와 물과 모래와 자갈을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만든 복합 재료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혼화 재료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드믹스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혼화 재료는 앞에서 만들어진 적절한 혼합 비율, 그러니까 이 네 개의 구성 재료의 혼합에 따라서 어느 재료가 많이 섞이면, 예를 들어서 시멘트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물의 양을 줄이게 되면 반죽이 굉장히 퍽퍽해지죠. 밀가루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죠? 그런데 물을 많이 섞게 되면 굉장히 부드러워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중요한 문제가 생기냐면 강도, 스트렝스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멘트 양이 많아지면 강도는 상승할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시공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을 많이 섞게 되면 강도는 떨어지는데 시공하기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강도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강도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시공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 시공성을 물을 많이 섞으면 강도가 떨어지니까 강도를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강도만큼 유지를 하면서 시공성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혼화제라고 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요 중에 하나를 설명했는데 워커빌리티라고 하는 거죠. 유동성을 굉장히 좋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요러한 그 아까 설명드린 몇 가지 이유들에서 내구성을 굉장히 또 필요하다. 내구성을 굉장히 높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혼화제도 있을 거다. 그 다음에 경화를 빨리 하거나 경화를 조금 천천히 하게 하는 이 타임 오브 하드닝에 대한 것도 혼화제를. 그래서 혼화제라는 것은 콘크리트의 어떤 불리한 부분들 또는 특정한 어떤 재료의 특성을 발휘하고 싶을 때 혼화제를 넣긴 합니다. 당연히 앞에 4개의 중요한 구성재료, 다시 말하면 시멘트, 물, 모래, 자갈, 이 붉은 골재, 작은 골재라고 얘기하죠. 이 구성 비율들이 우리가 배합을 할 때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배합 비율입니다. 혼화제는 원칙적으로는 소량을 쓰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워커빌리티를 또는 듀라빌리티를 그 다음에 타임 오브 하드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넣게 되면 어쩌면 혼화제는 이 콘크리트의 주 구성 재료로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혼화재료라 하는 것은 적절한 소량을 넣어서 요러한 성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 양을 많이 보통 쓰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혼화재료 중에서 좀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적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의 양은 볼륨은 크게 많지 않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좀 적게 쓰는 경우, 좀 많이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많이 쓰는 경우는 여기 있는 요 4가지의 구성 재료의 배합 비율을 결정할 때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게 소량을 쓸 때는 그냥 첨가제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별로 배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콘크리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구성 재료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콘크리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절히 보강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묵은 콘크리트와 철근 콘크리트로 대표적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은 콘크리트는 그야말로 앞에 여기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순수하게 콘크리트 재료로서 부재를 만드는 경우가 플레인 콘크리트라고 해요. 여기에 철근 콘크리트는 이 콘크리트에 이제는 뭔가 부족한 성질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족한 성질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철근을 집어넣게 되어 있고요. 바로 이 철근을 어떻게 어느 정도 양을 넣느냐 하는 것이 바로 철근 콘크리트 설계의 주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볼륨에 대해서 철근을 얼마만큼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배치 또는 배관할 것이냐 하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의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라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프리스트레스라는 것은 선응력을 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재에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책을 하나, 둘, 셋, 넷, 5권을 딱 놓고서 여러분들 보고 옮기자 그러면 양쪽에다가 꽉 눌러서 여러분들이 어디 들고 갈 것이라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따서 아래 위를 눌러가지고 어디로 옮겨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프리스트레스는 처음에 그 부재가 고유하게 필요한 어떤 성질을 발현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응력을 가해가지고 어딘가에 무빙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압축이죠. 그러니까 압축을 미리 가해가지고
저 어딘가. 근데 실제 부재에서는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압축을 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반대로 철근에 인장을 바짝 당겨놨다가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열려면 딱 치고 나서 바깥에서 아주 급속도로 컷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쪽으로 이 반력에 의해서 그 반력에 의해서 압축력이 가해지는 것이죠. 그때 가해지는 것이 예를 들면 프리스트레스의 개념입니다. 미리 응력을 작용시키 부재를 설계할 때 그때 우리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큰 범주로 본다면 철근 콘크리트의 범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위해서 묵은 콘크리트가 어떻고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가 어떻다 하는 것은 간단히 지나가겠지만 오늘 이번 학기의 중요한 과목인 철근 콘크리트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두 번째 경우에 국한해서 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콘크리트와 대표적인 철근을 보강 재료로서 사용했을 때의 부재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로 국한하겠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있는 철근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크리트의 성질이 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근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철근 콘크리트의 복합 재료의 당위성을 알게 될 것이다.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콘크리트는 요러한 장점과 요러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장점은 상대적으로 압축을 받는데 저항하는 힘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축 저항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콘크리트의 강도를 얘기할 때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되죠. 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강도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얼마이다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얘가 굉장히 그 저항력이 큰 반면 우리가 가끔 얘기를 했지만 콘크리트는 인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압축 누르는 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저항력을 갖고 있는 반면에 바깥으로 당기는 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한 어떤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참 이게 극복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 시스템에서 논한 것처럼 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류하게 되면 압축과 인장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단도 사실은 인장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면 압축력에 대해서 강한 재료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요. 인장력에 강한 재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다루게 될 주요한 콘크리트는 이 압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항력이 뛰어난 반면에 인장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레인포스트의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장점에 대해서를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단점에 대해서는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텐션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고민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용한 것이 바로 철근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결국 철근이라는 것은 텐션에 대해서 약한 점을 보완하기 때문에 텐션에 대해서 철근이라는 녀석은 강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다행스럽게도 이 스틸은 압축하고 인장에 대해서 동시에 상당히 강한 어떤 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콘크리트와 철근을 적절히 섞어서는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는 어쩌면 이 컴프레션에 강한 이 성질보다는 텐션에 강한 이 성질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다. 정리해보면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압축력과 철근이 가지고 있는 인장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것을 적절히 보완해서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
상대적인 어떤 개념을 본다면 콘크리트라는 것은 상당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콘크리트가 굉장히 익스펜시브 하면 철근 콘크리트는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점점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재료들이 고갈되기 시작하면 철근 콘크리트는 점점 이제 사장되고요. 제가 해야 될 일도 별로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또 앞으로 상당한 기간은 건설에 관계되는 주요한 재료를 철근 콘크리트가 적어도 7, 80%는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콘크리트의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스틸은 좀 비쌉니다. 좀 익스펜시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 느끼죠. 아,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중에서 어느 것을 많이 써야 되겠느냐? 당연히 콘크리트를 많이 쓰고요. 철근을 좀 적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보강제의 의미로서도 맞을 것이라는 거죠. 아주 물리적인 성격을 보면 얘는 콘크리트는 압축에, 스틸은 인장에,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조금 경제적이고 얘는 조금 비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두 재료는 전혀 다른 이질 재료죠. 콘크리트는 압축이 굉장히 강한, 철근은 인장이 굉장히 강한 재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질 재료라는 거죠. 이 이질적인 재료가 마치 부부와 비슷한 거야,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재료가 적어도 하나의 재료로서 구성이 되고 그것이 부재로서 탄생이 될 때는 그 두 이질 재료 간의 부착력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 콘크리트하고 철근의 부착력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 굉장히 미끄럽거나 서로 격리되거나 박리되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하나의 재료로서 거동하지 못하게 될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부착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특히 철근의 종류 중에 두 가지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라운드 바라고 해서 이 철근 표면에 적절한 돌기가 생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원형 철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표면에 그렇죠. 적절한 어떤 돌기들을 만들어서 이 부착력을 향상시킨 철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엄드 바라고 해서 이형 철근이라고 해요. 요즘은 대부분 이형 철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이형 철근은 더더욱이 콘크리트하고 이형 철근 사이에는 부착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 굉장히 부착력 확보에 유리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온도에 대한 어떤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 선팽창 계수인데요. 온도에 대한 어떤 재계수가 스틸하고 콘크리트가 물론 이그젝트리도 세임하진 않지만은 거의 근접한 범위 내에 있다.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비슷하게 늘어나고 비슷하게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나중에 같이 조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C하고 PSC는 여기서 탑픽의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논의하지 않겠지만 플레인 콘크리트하고 레인퍼스 콘크리트하고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중요한 몇 가지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탑픽에서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RC하고 PSC는 굉장히 유사하다. 굉장히 유사하다. 그 다음에 PSC에서는 요러한 것들이 조금 adding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PSC를 공부할 기회가 있거나 좀 대학원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고요. RC에서는 주로 뭐를 다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다뤄야 되는 것은 바로 힘에 대한 이에요. 그 다음에 전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부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처짐에 대한, 그 다음 크랙에 대한 부분, 또는 크립이나 슈링케이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여러분들하고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 휨, 전단, 부착에 대한 것은 주로 강도에 대한 얘기고요. 안전의 세이프티,
강도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밑에 있는 뒤처진 크랙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는데 불편하냐 하는 사용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서비스빌리티에 대한 부분. 여기에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놨지만은 실제는 중요한 타겟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주로 강도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게 되겠고요. 시간이 허락되면 사용성에 대한 얘기도 조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유심히 잘 보아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위에 그래프가 플레인 콘크리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그래프는 철근 콘크리트의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철근을 보강했을 때의 경우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이 그래프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세로축은 공이 모두 강도를 대변할 수 있는 단면적으로 나누어진 응력을 기준으로 해서 세로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세로축에 뭐 300, 600, 900, 뭐 PSI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강도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가로축을 보시면은 0.001, 뭐 0.002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힘을 받았을 때에 늘어나고 줄어든 이 비율, 그걸 스트레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평균 스트레인을 가지고 가로축에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로는 강도고 가로는 변형의 개념을, 그러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라고 하는데 응력과 변형의 상관관계 곡선을 표현한 것이 지금 여기에 그래프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부재가 단면적 A인 경우에 이 부재의 길이 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하게 되면, 인장력이 이제 당기는 거죠. 가하게 되면 플레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여기에 크랙이 하나가 딱 생깁니다. 싱글 크랙이 생깁니다. 그러고서는 그냥 끊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때 요 N을 요 단면적 A로 나눈 것이 바로 요 세로축이라 그랬으니까 요 세로축으로 올라가는 이 힘은 그렇게 큰 힘을 받지 못하고요. 예를 들면 뭐 이 상대적인 얘기니까 한 300 정도를 PSI를 받는다 그러면 요 힘에 의해서 요 싱글 크랙이 생기고 더 이상 이 부재는 버티지를 못하고요.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쭉 올라가다가 그대로 급격하게 깨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브리틀합니다. 굉장히 취성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힘을 받았을 때 쭉 엿가락처럼 늘어나주면 좋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중간에 딱 끊어져 버립니다.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재의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과 같은 반복되는 힘이 왔을 때에 그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되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산시키게 되고 그 부재가 계속해서 버텨주면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처럼 순수하게 압축력이 인장력이 작용됐을 때에 그 인장력에 의해서 인장 크랙이 싱글 크랙이 딱 생기면서 부재가 끊어져 버리게 되면 이건 뭐 이 전체가 페일리어가 일어나기 전에 굉장히 작은 변형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아주 까맣게 요선이 되겠죠. 쭉 올라가다가 그냥 떨어집니다. 욕심 같아서는 이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플레인 콘크리트의 성격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적절히 여기 아까 보셨지만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는데 여기는 적절히 어떤 보강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압축과 인장이 그냥 동시에 발생이 돼서 그냥 페일리어를 유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적절히 이렇게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의 철근들을 보강했습니다. 이 양이 얼마인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양을 필요한 단면에다가 보강을 했더니 필요한 단면이라면 인장이 많이 발생되는 위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겠지만 콘크리트 인장이 굉장히 약하고
그 인장 때문에 발생되는 균열에 의해서 파괴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인장을 적절히 보강할 수 있는 곳에다가 보강제를 철근을 집어넣게 되면 그래프는 이렇게 바뀝니다. 굉장히 강도도 아까 처음에 발생된 강도에서부터 적어도 한 3배 정도의 강도를 받게 되고요. 지금 3배라는 것은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양과 보강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3배도 강도가 증가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여기 변형량, 다시 말하면 스트레인이 굉장히 작은 것을 경험하고 파괴가 된 반면에 여기서 보시면은 적어도 0.3%까지 0.003 정도까지의 변형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때 사용된 철근은 이 단면의 한 1.5% 정도, 이 철근이 가지고 있는 인장 항복 강도는 한 400메가파스칼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항복 강도는 굉장히 큰 강도, 다시 말하면 아까 파괴 300psi에서 900psi 정도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변형 능력을 보시게 되면 이 0.001에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0.003까지 변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의 철근 양을 적절히 집어넣게 되면 지금 단면에 가지고 있는 강도 변형 능력은 급격하게 상승된다.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가 필요한 이유가, 콘크리트에 철근이 필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PSC가 되게 되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 여기 보시면 철근을 넣든 넣지 않든 철근을 넣든 초기에 첫 번째 균열, 여기 있는 균열들이 이렇게 인장에 균열이 생기는데요. 이 첫 번째 균열이 발생되는 강도는 플레인 콘크리트 때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철근을 보강한다고 해서 첫 번째 균열이 발생되는 강도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결국은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에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철근을 보강을 잘 하면 그 인장 강도를 적절히 조금 상승을 시키지만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플레인 콘크리트나 철근 콘크리트에서의 first crack은 비슷한 강도에서 발현이 됩니다. 나중에 그 강도가 뭐냐 하는 것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300psi 정도에서 플레인 콘크리트와 레이파스 콘크리트에서 비슷한 강도에서 first crack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플레인 콘크리트에서는 여기 발생된 그 첫 번째 균열이 넓어지면서 파괴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요.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여기서 보시면 멀티플 크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크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익스텐드 된다는 것이죠. 크랙 개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 크랙의 폭이 작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근을 적절히 잘 보강하게 되면 크랙의 폭도 줄이고요. 그것이 크랙의 개수를 쭉쭉 이렇게 넓혀가는, 그 크랙을 여러 개로 이렇게 발현시키는 것이 바로 이 P 델타 또는 응력과 변형, 스트레스 커브의 변형 능력을 유지시켜주는, 발현시키는 중요한 특성이 될 것이다. 이 그래프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물론 이때 콘크리트의 강도가 얼마입니까? 철근의 강도가 얼마입니까? 철근의 항복 강도는 얼마죠? 철근에 여기 들어가는 볼륨 레이셔는 얼마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얼마입니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직은 여기서는 디테일하게 우리가 논하지 않겠지만, 여기 사용된 것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대개 5000psi, 한 35메가파스칼 정도고요. 사용된 철근 양은 1.5%, 400메가파스칼 정도의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PSC의 경우를 여기서
많지는 않겠지만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균열, 여기에 있는 균열이 발생되는 강도가 굉장히 높은 강도에서 발생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0psi 정도가 초기 균열 발생 강도가 한 900psi 정도로 한 3배 정도 높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PSC가 되게 되면 그렇지.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균열 발생 강도가 굉장히 높다. 그럼 PSC가 왜 필요하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강도도 좀 크게 발현되고요. 그 다음에 덕틸리티도 훨씬 더 크게 발현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강좌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잠깐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좀 급하게 가나? 첫 시간인데, 그죠? 자, 이제 조금 부드러운 얘기 좀 하죠.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꽤 오래전에 시작됐죠. 한 1600년도, 그죠? 산업혁명에서부터 시작되고, 엄밀히 말해서 시멘트가 발명되는 것은 한 1800년도 이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된 세월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또 상대적으로 보면 꽤 오래 이거 가지고 지금 산업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대개 이 시멘트나 어쩌면 철근 콘크리트의 탄생은 유럽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멘트 발명을 하기 시작하고요. 물론 그때의 사용은 조금 이따 논하겠지만은 지금 근대 때 사용한 거와 조금 차이도 있고 어떤 부분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에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유럽에서 시작해서 미국으로 건너오죠. 근데 미국으로 건너올 때는 유럽의 어떤 그 기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냐? 굉장히 이 돈을 위주로 해서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그 실험적 결과를 가져서 논리를 세우고 그 논리에서 기준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미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유럽하고 미국은 출발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일본으로 좀 넘어가면요. 일본 애들은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일본으로 좀 넘어오면 아시아로 넘어왔을 때 일본이 대표적이라면 그 일본에서는 메이드 인 재팬을 만든다. 기준도 재료도 해가지고 자기들 기준을 만들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한국으로 이제 넘어오죠. 우리 기준이 상당히 많이 디벨롭되어 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재료, 한국에서 만들고 있는 시멘트라든지 골재라든지 이런 것들, 환경이라든지 하는 것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 코드를 쓰거나 일본 코드를 써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 재료로서 실험한 데이터들을 우리 기준에 많이 반영을 시켜서 지금 2015, 16년도 와서는 이제 우리 기준으로 설계를 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더더욱이 한국의 여러 가지 이 시공 기술과 그 다음에 설계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외국 자본들이 한국에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 기술이 외국으로 나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 구조 기준, 그 다음에 콘크리트 구조 기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 된다. 철근 콘크리트의 장점, 단점은 이미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논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논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이제는 얘는 아까는 콘크리트하고 철근에 대한 개개의 재료에 대한 얘기를 논했지만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당위성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실 걸로 알고
철근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여기에 몇 가지를 기술해 두었습니다.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얘기하죠. 대별되는 것이 스틸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강구조 또는 철골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냥 강구조로 하는 것이 뭐 표준어로 하게 됐으니까, 이 철골 구조 또는 강구조에 비해서 굉장히 칩하다. 값이 저렴하다. 아까 얘기했지만 콘크리트하고 철근을 비교하면 철근이 비싸다고 그랬고요. 또 거기에 적절히 섞인 복합 재료가 철근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철근 또는 철골로 만들어진 구조는 굉장히 비싸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철근이 콘크리트 속에 되게 들어갑니다. 물론 프리스트레스를 가해서 외부에다가 프리스트레싱을 해서 철근을 노출시키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대부분의 철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넣게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철근을 콘크리트가 적절히 보호해준다. 근데 뭘 보호해주느냐? 첫 번째는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보호해준다. 내화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이런 어떤 그 물리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도 보호해줄 수 있다. 내식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눈에 잘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뭐 균열들도 좀 보이고 뭐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도 좀 편하다. 그 다음에 처음에 콘크리트는 프레시 콘크리트에 의해서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딱딱해지죠. 딱딱해지면서 강도 발휘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소프트한 경우에는 우리가 털만 잘 만들면 원하는 형태의 털만 가지고 있으면 그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형성이 좋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필요한 어떤 단면의 형상을 건축에서 요구하는 어떤 형태대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굉장히 조형성이 뛰어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감성이 좀 좋다. 부재가 가지고 있는 스티프니스, 리지디티가 좀 뛰어나다. 나중에 이거 수업 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재료의 확보가 용이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우리가 그러니까 시멘트, 모래, 물, 자갈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인장 강도가 낮다는 거예요. 로우 텐사일 스트렝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전히 철근 콘크리트로 대해도요, 적절히 보강제를 적절히 넣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장에 대해서는 조금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에서 과연 뭘 해결하면 앞으로 다른 이 재료로 이게 대체 재료로 많이 더 확대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장의 균열을 제거해주면 철근 콘크리트는 다른 대체 재료도 많이 쓸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가 낮고 보강을 한다 하더라도 인장 강도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커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장 강도를 잘 확보시키는 것이 바로 철근 콘크리트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콘크리트가 성질이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시 콘크리트에서 하든드 콘크리트로 바뀌는 대개 한 28일 정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한데 그 28일 동안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콘크리트가 부조부재로서 작용할 때 거동을 발현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존재한다. 시간에 따라서 물의 양에 따라서 변화하는 건조 수축과 크립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슈링케이지라고 그러고 얘는 크립이라고 그러는데 이 건조 수축과 크립은 결국은 뭐냐면 최적이 변화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타임에 따라 시간 경과에 따라서 볼륨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타임 디펜던트 볼륨 체인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조 수축이나 크립이라는 것은 나중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상당히 많은 연구거리가 있지만 시간에 따라서 최적이 변화해가는 현상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건조 수축과 크립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이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크립과 슈링케이지를 적절히 제어하기에 많은 그 테크니컬 그 기술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근 콘크리트가 왜 성립이 되느냐, 컴패티빌리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미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렇죠. 철근하고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력이 양호하다. 그렇죠? Bond together very well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 외부에서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되면 그 하중에 대해서 부재가 작용된 하중에 적절히 저항해 줘야 될 것인데, 만약에 바운드 투게더가 안 되면 따로따로 움직여야 될 것이라는 거죠. 따로따로 움직이다면 여전히 콘크리트는 인장이 돼서 굉장히 불리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가 같이 거동해 줘야 그 외부에 작용하는 하중에 저항할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착력이라고 하는 반드 스트레스를 여러분들 잘 나중에 설계에 반영하셔야 되겠고요. 하중이 작용하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하나로 거동해서 변형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부착력을 확보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땅히 부착력 계산을 할 때는 이 철근과 콘크리트가 같이 변형할 수 있도록 전제 조건을 가지고 부착력에 대한 설계식을 끄집어낼 거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근하고 콘크리트의 성팽창 계수가 유사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thermal expansion에 대한 코에피션트가 굉장히 클로즈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만약에 서로 급격히 다르면 거기에 따른 이 변형률의 차이에 의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고, 어쩌면 그것은 앞에서 가정했던 함께 변형해야 되는데 굉장한 제약 조건이 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스틸이나 콘크리트가 이 성팽창 계수가 차이는 좀 있지만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비슷하다. 성팽창 계수 차이가 그렇게 크질 않다. 그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성립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Excellent Protection이라고 특히 파이어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철근은 물과 공기와 반응을 하게 되면 녹이 슬죠. 우리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녹이 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콘크리트가 프로텍션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식성에 대해서도 콘크리트가 철근을 보호해주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재가 났을 때에 철근이 녹아버리는 것을 콘크리트가 꽤나 오랫동안 버텨줍니다. 그래서 이 레인포싱 바를 크로전되거나 그 다음에 화재에 대해서 불리한 부분들을 콘크리트가 적절히 보호해주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가 의미가 있다. 이 세 가지, 앞에 10가지가 얘기 있었지만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콘크리트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면 참으로 재밌는 얘기들이 많지만, 콘크리트의 어원을 보게 되면 로마 시대 때 보통 콘크리투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콘크리투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두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믹스의 개념, 그러니까 혼합한다는 개념도 있고요. 콘크리투스는 또 살아 움직인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시 콘크리트에서부터 하든드 콘크리트에서 또 일정한 기간 동안은 강도가 상승이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강도 변화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어쩌면 지금 요 주변에 있는 이 콘크리트도 아직까지도 내부에서는 꿈틀거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최대 강도를 발휘하고요. 한 1년 또는 10년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강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대략 한 20% 정도까지는 강도가 상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콘크리투스라 하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콘크리트의 어원인데 혼합하다는 의미도 있고 살아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의 설계가
조금 복잡합니다. 좀 변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멘트, 콘크리트의 주 원료 중에 하나인 시멘트는 1820년대, 1824년대 영국의 조셉 아스피린이라는 친구가 이 시멘트를 제일 먼저 이제 제조를 합니다. 그때는 이 분말로 이 분쇄된 스켓을 하고 점토를 적절히 섞어가지고 굉장히 고온에서 소성한 그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든 이 덩어리를 이렇게 부시는 거죠. 분쇄해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인공 시멘트의 이제 어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도요. 오늘날 보통 우리가 쓰는 것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인데, 포틀랜드 시멘트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24년도에 아스피린이 만든 입자 덩어리 클링커를 분쇄해 가지고 만든 시멘트가 오늘날 포틀랜드 시멘트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1848년도에 보게 되면 프랑스의 램보라는 친구가 뭐를 넣기 시작하냐면 이 콘크리트 선박에다가 철망입니다. 굉장히 얇은 우리 말하면 거울 같은 얼기설기 만든 그런 철망을 선박 속에다 집어넣어서 출품을 하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보강제의 의미가 되는 것이다. 철망이라는 것을 썼지만 콘크리트의 보강제로서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1867년도에 보게 되면 정원사인데요. 프랑스 역시 모니에르라는 친구가 화분에다가 철망으로 보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화분이나 수저 같은 경우는 판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렇게 원통형이지만 주로 넓게 판에 대한 개념인데, 그 판에 철망을 집어넣는 거죠. 뭐의 근원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바닥 슬래브입니다. 이 바닥 슬래브의 상판이라면 그 슬래브입니다. 바닥인데, 이 바닥에 대한 대금법을 어쩌면 1867년도에 제안한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죠. 그래서 아까 램보하고 모니에르라는 친구가 역시 프랑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제안을 한 겁니다. 바로 이 모니에르가 철망으로 보강한 화분 제조법이 특허로 나온 것인데, 이것이 바로 모니에르의 시공법이라고 제안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공법이 수조라든지 물을 담는 평판, 교량, 계단, 이쪽에 계속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의미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쾌넨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내는데요. 이때 논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철근 콘크리트 부호에서 철근은 인장, 콘크리트는 압축을 받도록 해석한다. 철근은 보호에서요. 철근은 순수하게 인장, 콘크리트는 압축을 받도록 한 해석 방법을 논문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죠. 지금 이 논리가 아직도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교재나 기준에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압축, 철근은 인장을 받는다. 이렇게 물론 여기에 모순은 있습니다. 모순이 있다. 뭐가 모순이냐? 예를 들어서 철근은 전체 인장력에 제한하고 후크의 법칙이 성립된다. 그러니까 시그마 이퀄 E 입술 탄성에 대한 법칙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고, 철근하고 콘크리트의 부착은 fully bonded, 완전 부착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것이거든요. 물론 논리가 모순에 있습니다. 물론 철근하고 콘크리트 부착력이 양호한 것은 틀림없지만 철근하고 콘크리트 부착이 fully bonded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후크의 법칙도 조금, 그래서 이러한 가정들을 가지고 해석 방법을 발표했지만 그 당시로 본다면 대단한 획기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지금 이 논리를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죠. 이게 1886년입니다.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내면 이제 100년 후에 그렇게 누군가 쓰겠죠. 예, 그래서 이때 쾌넨이라는 굉장히 그 이론은 획기적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1890년 바로 후죠. 파리 프랑스에 헤네 피크라는 친구가 생깁니다.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 전단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단 보강, 휠,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저기 그 페넨이 보에서 콘크리트는 압축을 받고 철거는 인장을 받는데 사인장, 다시 말하면 적절히 각도를 가지고 균열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누가 커버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사인장을 전단이라고 대표할 수가 있는데 그 전단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강을 지금 여기 헤넨피커가 적어도 오늘날의 스트립, 드럽 또는 굽힘 철근, 벤탑이라는데요. 이러한 것을 전단에 대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죠. 이게 1890년대. 아까 말씀드렸던 1928년도에 프레시넷이라는 친구가 PSC의 방법을 확립을 합니다. 프리스트레스, 텐던 뭐 이런 개념을 집어넣고요. 프레시넷이 1928년도에 철근 콘크리트 중에 특별한 보강법을 제안하고요. 그것이 바로 선응력을 주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설계 방법, 촬영 방법을 1928년도에 프레시넷, 지금도 프레시넷 공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굉장히 많은 그 역사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시멘트,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의원, 그 다음에 포틀랜드 시멘트의 고는 조셉 아스피딘, 그 다음에 철망에 대한 이 보강법을 제안한 램보, 그 다음에 우리 오늘날 말하면 이 바닥 슬래브의 배관법을 제안한 모니에르 공법, 그 다음에 전단 보강글에 대한 스테럽을 제안한 헤넨픽,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보호 이론에 기초가 되는 퀘넨 이론, 그 다음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쪽에 프레시넷, 뭐 이런 정도는 기억하고 가도 크게 나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바쁘게 가네, 그죠? 지난 1시간 반을 없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시간 반, 3시간짜리를 오늘 1시간 반에 끝내다 보니까 좀 빠르네요. 뭐 그런데 깊은 이론이 아니고요. 감성적 이론이기 때문에 충분히 와닿을 것 같다는 얘기죠. 자, 이제 철근 콘크리트의 기본 구조적인 원리를 한번 잠깐 우리 얘기를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보가 있고요. 이 보에 단면을 자르게 되면 힘은 분명히 이 그래비티 로드죠. 압축력을 위에서 내려 누르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 단면의 어디 부분은 압축을 받게 될 것이고요. 부재가 이렇게 휠 거니까, 그지? 부재가 이렇게 휠 거니까 어느 부분은 압축을 받게 될 것이고 어느 부분은 인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사이가 선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각각의 단면을 자르게 되면 각각의 단면에 압축과 인장이 쭉 발현될 텐데 그 점을 쫙 잇게 되면 하나의 선이 만들어지고 그 선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 뉴트럴 액시스라고 합니다. 중립축이야. 그러니까 부재의 중립축에서부터 어느 부분은 압축을 받고 어느 부분은 인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중립축이 이 라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중립축의 윗부분은 압축, 아랫부분은 인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중립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다시 말하면 이 연단, 파이바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연단으로 갈수록 부재의 길이가 커지니까 응력도 커지겠다, 그런 얘기죠. 부재의 중립축에서 멀어질수록 인장 응력도 이렇게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직선적으로 갈 것인지 포물선 형태로 갈 것인지 하는 것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부재의 중립축에서 떨어진 거리에 비례해서 응력이 커질 거라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재가 휘니까 제일 많이 휘는 것은 위고 그 다음 좀 작고 해서 중립축에서는 뭐가 된다? 압축과 인장이 발생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량적으로 얘기하면 압축력과 인장 응력이 동시에 제로가 되는 점이 중립축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립축 상에서는 압축과 인장이 원래대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죠. 압축 응력과 인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립축의 정의가 뭐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플레인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십니까? 스트레스 레인 커브를 보게 되면 하중을 300psi 정도에서 그냥 뚝 떨어졌다는 거죠. 싱글, 그러니까 굉장히 와이드한 싱글 크랙이 발생되면서 페일리어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걸 여기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첫 번째 크랙이 발생된 이후에 굉장히 브리틀하게, 굉장히 빠르게 서든이 페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스트레스 레인 커브와 이 응력 관련된 곡선을 대비해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무거운 콘크리트가 어떻게 피해가 어떻게 파괴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철근을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여기다 왜 집어넣느냐? 짐작하시겠죠? 인장 영역에 철근이 필요할 것이고요. 인장 영역에서도 인장력이 제일 큰, 인장 영역이 제일 큰 쪽에 철근이 필요할 거다. 그죠? 그러면 제일 바깥이 지어버려 봐요. 제일 바깥에다가 철근을 넣기가 어려우니, 아까 내화성, 내식성 관계 등을 프로텍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장력이 제일 가까운 데다가 근접한 곳에다 철근을 집어넣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장 영역 중에서도 제일 외단에 넣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가장 가까운 거리, 이 가장 가까운 거리의 정성적 개념은 피복 두께를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피복 두께는 뭐를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화성이라든지, 그죠? 그렇지.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식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화재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피복 두께가 필요할 것이고, 그 피복 두께를 확보한 범위 내에서 가장 근접되게 인장 영역에다 철근을 배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철근 배건 위치는 여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 철근을 딱 집어넣게 되면 아까 무거운 콘크리트에서는 중립축에서 떨어진 거리의 압축 응력과 인장 응력이 비례해서 커지거나 작아졌는데, 이제 이 철근 콘크리트에서 이렇게 철근이 배건되기 시작되면 지금 저 가정을 여기서는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은 압축력을 다 받는다. 그 다음에 인장 영역에 있는 콘크리트는 물론 저항할 수 있는 인장력이 있지만, 인장 응력이 있지만 그것은 설계할 때는 무시를 하고 존재합니다. 설계할 때는 무시를 하고 이 인장역에 있는 철근이 모두 인장에 저항한다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콘크리트는 압축, 철근은 인장역의 모든 인장역을 철근이 다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가정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강도 설계법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주로 설계하는 방법이 강도 설계법이기 때문에 그 강도 설계법에 몇 가지 가정사항이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가정사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무건하고 철근하고의 차이는 압축 응력에 부담할 수 있는 이 변화인데요. 플레인 콘크리트에서는 리니어하게, 다시 말하면 중지축에서 떨어진 거리에 비례해서 콘크리트의 응력이 발현되는 반면에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특히 우리 강도 설계법에서는 강도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고 최대 강도 이후쯤에 근접하게 되면, 우리 극한 강도라고 그러는데, 그쯤 되면 이것이 직선으로 거동하는 것이 아니고 포물선으로 이렇게 거동하게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축 응력이 중립축에 대해서 거리에 그냥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이차함수를 가지고 이 콘크리트 압축 응력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그 압축 응력의 변화를 나중에 좀 심플리파이 할 겁니다. 단순화시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각형 형태로 한다든지, 뭐 삼각형 형태로 한다든지, 또는 마른 목골 형태로 한다든지 이렇게 변화시켜서 설계 시에 단순화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는 탄성적 재료가 아니다는 거죠. 작은 힘을 경험할 때는 이렇게 탄성적으로 거동하더라도 실제 극한 강도의 힘을 받게 되면 탄성적 거동에서 비탄성적 거동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다. 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설계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진짜 간단한 것이죠. 왜 간단합니까? 이것만 결정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 철근 콘크리트의 보호 부재를 설계하십시오. 철근 콘크리트의 기둥을 설계하십시오. 딱 두 가지예요. 뭘까요? 그럼 그 첫 번째는 요 외부에서 작용하는 이 하중들에 대해서 저항해야 될 테니 그 하중들에 대해서 요 단면의 크기를 얼마로 해야 되겠습니까? AA 단면이라고 지금 했는데 요 보 같으면은 요거 보의 폭이라 그러고 요 보의 높이라고 해요. 보의 춤이라고 그러는데 이 보의 폭과 보의 높이를 알면 결국은 부재 단면의 면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지. 외부에서 저항하는 물리적인 힘에 저항할 수 있도록 적절한 단면 크기를 결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섹션 에어리아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결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요. 인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인장력에 대한 철근을 얼마만큼 어디에 보강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스틸의 단면적에서 에어리 오브 스틸이죠. AST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철근의 단면적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전단이 발생된다. 그럼 전단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전단 철근 양을 결정하고 그 전단 철근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간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 사이에 기준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그 강도 발현을 위해서 또는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간격도 띄워야 되고 하는 소소한 어떤 디테일들이 있겠지만 철근 콘크리트의 핵심적 설계의 내용은 부재 단면 크기를 얼마로 결정을 하고 여기에 사용되는 요 철근의 양을 얼마로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한 거죠. 결국 철근 콘크리트 부재 설계를 하십시오. 부재 단면 크기를 얼마로 하냐? 인장측의 철근 양을 얼마로 결정하는 것이냐.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 부재 설계의 핵심 내용이 될 것이다. 굉장히 간단한 것이죠. 몇 가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조역학에서 필요한 그렇지 응력도를 잘 이해해. 특히 모멘트 그 다음에 전단 이러한 어떤 응력도를 잘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 건축 구조역학 1, 2에서 배웠던 그 모멘트 다이그램이나 전단력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디에 인장이 발생되고 그 인장력의 크기가 얼마나 되고 여기서는 주로 힘 모멘트에 대한 얘기로 설명이 되겠지만요. 전단에 대한 것은 사인장에 대한 개념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중요한 어떤 모멘트 다이그램들을 또는 전단력도에 대한 해석을 이미 그 부조역학에서 배운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의 철근의 배근 위치는 균열, 크랙의 발생 위치는 대부분 인장에서 발생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캔틸리버가 발생되고 위에서 여기 고정이면 어디에 철근 위치가 아래쪽에 가는 것이 아니고 위쪽에 간다는 것이죠. 위가 인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밴딩이 생기는 거니까 상부가 인장이 생기고 하부가 압축이 생기는 것이죠. 당연히 철근의 위치는 상부로 가야 될 것이고요. 균열은 위에서 이렇게 발생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이처럼 이 밑이 단순 지지로 되고 위에서 하중이 작용하게 되게 되면 부재는 이렇게 변형하게 될 것이고요. 모멘트 다이그램은 이게 최대 모멘트 센터가 될 것이고 전단력 어디가 제일 커지나요? 단부가 제일 크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모멘트가 발생되는 인장이 아래쪽에 생기기 때문에 아래쪽에 철근이 배변되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 크랙들이 이렇게 발생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압축과 인장이 또 여러분들이 배웠던 힘 모멘트와 전단에 대한 구조 해석적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결국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설계를 할 수가 있다. 이 그림 이제 이해하시겠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예를 들면 플레인 콘크리트의 스트레스 커브와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의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이 나중에 뭐 자세히 좀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펄스 크랙의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대별돼서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내용을 오늘 많은 걸 얘기를 했지만 요 세 가지 그래프를 잘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 그래프를 잘 이해하면요, 이 그래프를 잘 이해하면 충분히 철근 콘크리트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와 아까 응력의 압축과 인장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그 그래프들을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설계를 하는 것이 결국 뭘 설계한다? 부재 단면 크기를 결정하고, 필요한 곳에 철근을 적절히 배건해주면 그 철근 콘크리트 부재 설계의 끝이다. 굉장히 단순하다 이 얘기죠. 뭐 이 이유는 조금 실제적인 건물의 예지만 오늘 아마 시간이 거의 10시 반까지인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뭐 요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여기 보시면 요게 저 벽체인데 요 브릿지고요. 요러한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보강건이죠. 요 굉장히 큰 아주 직경이 두꺼운 철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가로 세로 철근들이 이렇게 배건되어 있고, 여기다가 이제 콘크리트가 이렇게 치어지겠죠. 그래서 요 단면의 크기들을 결정하는 것이고, 요 폭을 얼마로 하고, 뭐 그다음에 여기 들어간 철근의 직경을 항복 강도를 얼마로 해서 철근을 몇 대 이렇게 감정을 어떻게 하고, 요것이 철근 콘크리트의 핵심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겠죠? 예. 자, 한 뭐 1분 정도 남았는데 뒤에 있는 내용은 뭐 다음번에 또 기억만 하도록 하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